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대학병원에서의 끔찍한 폭행 사건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들을 계속해서 폭행해왔다는 사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폭로됐죠. 문제는 적절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일부 보도된 것과 달리 폭행을 저지른 교수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이런 사실인데요. 잠시 후에 부산대학교 병원 노동조합 그리고 이 문제를 오늘 국감에서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 이게 국정원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이었다는 사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에 의해서 오늘 밝혀졌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겠고요. 오늘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효과는 어떠할지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와의 인터뷰도 준비하고요. 또 키워드로 읽는 세상에서는 거대 증후군이란 키워드로 우리 세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오늘 부산대학교 병원 이게 하루 종일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병원의 지도교수가 병원 전공의들을 계속해서 폭행해왔다. 하반신이 퍼렇게 멍들고 깨진 아주 끔찍한 사진까지 공개가 됐죠. 문제는 적절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보도된 것과 달리 폭행을 저지른 교수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 그럽니다. 자, 먼저 부산대 병원 노조 또 오늘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부산대학병원 노조의 정재범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폭행이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됐다는 겁니까?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 2년 정도가 지속적으로 폭행이 자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원의 어느 과에서 일어난 일이죠? 정형외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의 이제 교수들이 전공이라면은 보통 레지던트를 말하는 거죠? 인턴 레지던트. 네, 맞습니다. 레지던트면 나이도 꽤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그런 레지던트가 1년차부터 4년까지 4년의 수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정도에 있는 나이로 있는 분들이죠. 전원이 또 남성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인턴하고 군대 갔다 오고 레지던트 하면은 정말 30대 초중반까지 다 가는데 네. 폭행을 가한 교수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요? 두 명인데 한 명은 저희가 징계위에 해부를 해서 예. 얼마 전에 정직 3개월에 징계를 받았었고요. 예. 그 교수는 이제 수술 중에 간호사한테 폭언을 해서 그 간호사가 이제 직원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제소를 해서 예. 징계위원회 해부를 해서 그렇게 징계를 받았었고 예. 그 조사 과정에서 어허.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교수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구타를 했다는 그런 제보를 저희가 인지를 해서 예. 조사를 하니까 예. 과거에 2014, 2015년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거는 정직 3개월 받은 A 교수라고 합시다. A 교수는 네. 간호사한테 폭언한 게 문제가 돼서 정직 3개월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 A 교수는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예요? 폭행은 간헐적으로는 있었다고 간호사들이 진술을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간호사들의 증언이고 예. 실질적으로 폭행 당한 전공의들은 뭐 인지를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인터뷰 과정에서 A 교수보다 B 교수가 더 심하게 우리를 폭행을 했다. 아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들 조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전공의가 모두 몇 명입니까? 해당 과에? 한 12명 정도 되지요.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각 연차별로 3명. 네. 12명 전원이 다 폭행을 당했나요? 어떤가요? 조사 과정에서는 11명까지는 제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한 11명은 전부 다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았던 이른바 B 교수가 2014, 2015년에 더 심한 폭행을 했다? 네네.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는 겁니까? 오늘 인터넷상 사진으로 쭉 떠돈 것도 보면은 뭐 피멍이 아주 심각하던데요. 네, 고막 파열된 사람도 있고. 고막 파열도? 예. 음주 상태에서 해식 상태에서 뭐 두부와 안면을 갖다가 뭐 때린 경우도 있고. 예. 야구공으로 머리를 가격을 해서. 하하.
자상을 입어서 자기네들이 의사니까 네. 서로 이제 봉합술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야구공으로 머리를 맞아 머리 쉽게 말하면 머리가 찢어져서 꼬맬 정도였다. 예, 꼬맬 정도를 도 있고. 예. 비인간적인 도구, 그러니까 수술용 장비, 뼈 모델 뭐 이런 걸 가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고 구타를 한 그런 사례도 있고. 예. 너무 다양해서 제가 입에 담기가 조금 그럴 정도로 좀 다양합니다. 왜 그렇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답니까? 일단은 뭐 한자가 안 좋아져도 전공이 탓. 네. 업무 처리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폭행이 가해지고. 예. 마음에 안 들어도 폭행이 가해지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다수에게 일이 자행이 되다 보니까.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그 교수를 혹시 노조 측에서 면담해 보진 못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가해 교수하고는 면담을 안 했습니다. 지금 2014, 2015, 2년에 걸쳐라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6년부터는 폭행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15년도에 너무 전공의들이 너무 맞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걸 이의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국 차원에서 정형외과 차원에서 징계 아닌 징계를 내려가 분리를 시켰었어요. 그것으로서 이제 사건을 무마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와 이 교수가 마주치지 않게끔 했다. 예. 실질적으로 예. 전공의들은 이 교수가 너무 심하게 폭행을 행사하니까 네. 좀 사퇴를 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요구는 다 묵살을 당하고 예. 정식으로 이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가지고 병원에다가 알려서 이거를 징계위에 해부조차도 안 하고 네. 정형외과 내부에서만 그렇게 징계를 내렸었고 그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 자행이 됐는데 네. 2016년도 이제 기금 교수로 이제 승진을 했거든요. 기금 교수는 그게 승진하는 겁니까? 네네. 예. 병원에서 계약직 의사로 있다가 이제 학교에 이제 계약직 의사로 한 단계 올라가는. 예. 그렇게 한 이후로는 이제 폭행이 안 했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기금 교수로 승진한 후에도 전공의와 만나긴 만나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폭행 사건도 있고 그런 사람이 진급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감과 그러네요.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다 지쳐서 이의제기 했더니 정식 징계위에 회부도 안 하고 네. 그냥 그 일시적으로 분리만 시켰다가 네네. 그랬다가 오히려 승진을 시키더라. 네. 아니 이런 게 병원 현장에 계신 지부장님이시니까 정형외과 또 부산대병원 한 곳의 일이에요? 요즘 뭐 여기저기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보도가 나와서 문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 워낙 이래 남자들 있는 또 특정과고 특히 이 문제는 바라봐야 될 게 이제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 가불관계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예. 교수의 권한이라는 것이 전공의들의 미래, 또 학위, 뭐 학점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없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전공의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기관이라는 게 이런 게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의 정재범 지부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연결합니다. 유은혜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은혜 의원은 이 사실을 처음에 언제 알게 되셨어요? 저는 이번 국감 준비하는 중에 노조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예. 노조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제보했는지요? 노조가 그동안에 지도 교수에 의한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폭행 당한 당사자들의 사진과 그동안의 경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일부 보도는 그 사진이 공개된 피멍든 식의 폭행을 한 사람이 고작 정직 3개월 처벌받았다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가는데 이게 또 다 오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징계를 받은, 그러니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수는 그 피멍이 들도록 때린 교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이제 간호사에 대해서 뭐 욕설과 폭언 같은 문제 때문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분이고요. 그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다른 교수의 이런 폭행이 드러나게 된 거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심각한 폭행한 사람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창훈 부산대 병원장한테 질의를 하셨겠죠? 네. 병원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병원장은 이 사건을 올해 8월에 노조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다고는 하는데 예.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가고 좀 화가 난 거는 8월에 이 사건을 알았으면 적어도 2달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대체 병원 측에서는 뭘 했는지 이렇게 심각하게 정말 무지막지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병원에서는 이것을 감추거나 이렇게 또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병원장이 이것을 인지한 이후로 지금까지 별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해요? 일단 이제 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조사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노조로부터 제기된 문제이긴 하지만 전공의가 지도교수와 도제식으로 이렇게 그 수련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시스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요청드린 거는 교육부에도 그렇고 이 관계 기관들이 보건복지부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한번 재구성을 해서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병원 측에서 병원장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면 물론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련의를 이제 양성하는 이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부산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전공의들도 이런 문제들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차제에 제도적인 완전한 그 근본적 개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바로 얼마 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사한 걸 보면 전공의의 70% 이상이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십 년 된 이야기인데 왜 여태까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안 됐을까요?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는 지도 교수가 불이익을 주면 사실은 뭐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쨌든 이 전공의가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피해를 입혀도 이것을 어떻게 신고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고 넘어가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수련 병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나 인권위 등등이 나서서 좀 체계적인 조사부터 해보자. 네, 그렇죠. 이 차제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병원들, 이제 수련 병원들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수련 병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과 또 처벌, 지금은 이제 뭐 수련 병원에서 뭐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이런 처벌 기준이라든가 과태료의 강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비도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산대병원 노조 지부장이 교수와 전공의의 도제식 관계도 언급했지만 병원 안에 전공의들의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 장치도 병원 안에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전공의들이 이런 그야말로 의뢰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떤 한 곳에도 자신의 이런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의 문제를 뭐 신고하거나 혹은 상담하거나 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나 구성을 해서 전공의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의 한 방법으로 그 부분도 좀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그다음에 제도 개선 꼭 좀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엄청난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한 그러면서도 정작 승진까지 한 이 부산대병원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그 폭행한 교수를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지만 새로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장의 책임도 있으면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럼요. 병원장은 지금 이 몇 개월 동안을 이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들이기 때문에 네. 정 원장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들과의 만남이 있죠? 그렇습니다. 6시 34분부터 만찬을 가지고 있어요. 한 15분 정도 지났네요. 네. 뭐 추어탕, 콩나물밥, 전어구이 뭐 이런 식인데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노동자들을 만난 적은 몇 차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취임 다음 날인가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의제화하면서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만났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 예. 뭐 그런 식의 일들은 있었는데 지도부하고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오늘은 이제 지도부까지 그렇죠. 만난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민주노총 지도부가 불참하면서 좀 모양이 삐끗삐끗하더라고요. 예. 오늘 오전에 민주노총이 불참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먼저 오늘 행사의 개요를 짚어보면은 세션이 두 개로 분리가 돼요. 첫 번째가 오후 5시 30분부터 청와대 본관 적결실에서 원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도부하고 문 대통령이 환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이걸 1시간을 하고 6시 반부터 만찬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원래 환담에는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도부하고 뭐 대통령, 그다음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 위원장, 뭐 청와대에서도 정책실장, 사회혁신수석, 뭐 일자리 수석 대거 참여하게 돼 있었어요. 예. 2부에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만찬인데 그 양대 노총 지도부 플러스 이제 몇몇 상징성이 있는 노조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돼 있었죠. 단위 기업 노조? 네. 예, 예. 그런데 민주노총이 불참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이 배석하는 점, 뭐 만찬에 산별 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한 점을 불참 이유로 뽑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노사정위라는 기구는 있어요. 쭉 있어 왔어요. 예. 근데 민주노총은 1999년에 여기서 빠졌습니다.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이 임명이 돼가지고 저희 방송에도 출연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새 정부는 노사정위를 재가동시키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어허. 민주노총은 노사정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몇몇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오늘 회동을 통해서 이걸 기정사실화하려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노동계가 요구한 전제 조건 같은 거 전혀 반영되지도 뭐 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실제 반영된 건 없는데 그냥 예. 오늘 이 자리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 예.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보면은 한국노총에서는 조건부로 복귀할 수 있다. 음흠. 문 대통령이 첫 회의를 주재하면은 우리는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민주노총은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였겠죠.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1부 간담회는 참석하고 2부 밥 먹는 자리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1, 2부를 다 불참하기로 됐어요. 일부에는 참석하고 만찬에는 빠지는 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좀 이제 들러리, 모양새 갖추기 아니냐 이러려고 했는데 1, 2부를 다 안 가게 된 것은 예. 민주노총과 협의 없이 산하조직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아, 이 2부 만찬에는 그 민주노총 소속 단위 그렇죠. 사업장들이 들어있군요. 원래는 이제 희망연대 노조, 서울지하철 노조, 정보통신산업 노조, 보건의료 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에 이제 산별 혹은 단위 노조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예. 이 민주노총 주장은 만찬 행사에 민주노총 소속 개별 조직에 대한 초청을 중단할 것과 초청을 중단해라. 그리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 단위노조한테는 우리 위에 다 이야기된 거다. 오시면 됩니다. 이랬는데 이게 민주노총 주장입니다. 예. 예. 근데 예.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회동은 반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부 행사에도 민주노총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노련 그 서울지하철 노조, 정보통신산업노조, 보건의료 노조 등은 빠져 있고 한국노총 소속의 이제 핸즈식스 노조, 국회 환경미화원 노조, 뭐 SK 하이닉스 이천 노조, 네. 자동차 노련, 금융노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민주노총 지도부가 불참을 선언했는데 소속 단위 사업장 노조는 만찬에 참석한다? 그럼 진짜 큰일이 나는 거죠. 민주노총 지도부 입장에서는. 예. 글쎄요. 그건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양새는 네. 일부 시간에는 양대 노총의 핵심 지도부들하고 면담을 한다.
만찬에는 단위 사업장도 일부 포함시킨다.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양대 노총의 지도부하고 단위 사업장이 섭외하는 문제를 사전 협의를 다 했어야 옳은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 쪽은 뭐 안 했다라는 거고 청와대에서는 뭐 실무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판을 깨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인데요. 이건 좀 아무튼 추가 네. 취재를 해봐야 이게 되겠고. 속내가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참여정부 때를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보면요. 정부가 재계나 당시의 야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죠. 예. 이쪽으로부터는 친노동 좌파 정부 소리 들었어요. 예. 막상 노동계하고는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뭐 한미 FTA니 뭐니 해서 예, 그랬죠. 그리고 뭐 손배 가압류, 뭐 예. 비정규 법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진행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뿐 아니라 원래 시민사회수석을 지냈어요. 예, 예. 그래서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그런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왼쪽 오른쪽과의 관계가. 하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지난 10년하고는 다르다. 이런 기대는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한 뭐 5가지 정도의 안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민주노총은 이걸 100% 들어줘야지 노사정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 네.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 민주노총 사업장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전국 교직원 노조, 공무원 노조, 법의 노조 철회, 네. 특례업종 제도 폐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 뭐 이런 것 등이에요. 이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정부 힘으로는 예. 뭐 손배 가압류 철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뭐 권고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또 네. 사기업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하나가 이제 첨예한 이슈들이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것들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좀 노조도 이렇게 오면은 진척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먼저 이야기만 들어주면은 이게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정부처럼 적대적이지는 않겠지만은 실질적 진전에는 꽤 걸림돌이 있을 것 같고 오늘 만찬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첫 만남이 모양새를 일단은 좀 구겼군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오죠.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병우 중수 1과장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봉화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선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보도 내용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에 관한 지난 2009년 5월 13일자 SBS의 보도였습니다. 우병우 당시 중수 1과장으로부터 신문받은 노 전 대통령이 논두렁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인데, 그런데 벌써 오래전부터 논두렁이라는 얘기 나오지도 않았다, 이런 어떤 의문점들이 막 불거지고 있었죠. 국정원 개혁청산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 지난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에게 고가 시계 수수권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자, 그 당시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당시 변호인이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을 연결합니다. 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동시 이제 시계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계 관련해서 보도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명확하게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일단 국정원 직원이 검찰의 간부를 찾아가서 예. 이 시계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망신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 등등의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예. 국정원 내에서 국정원 자체적으로 수사 의뢰에서 잘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공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밝혀낸 게
2009년 4월 21일 날 방금 언급하신 국정원 간부가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기록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록인지 또 뭐 진술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 어쨌든 뭐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걸 발표했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4월 21일이고 그로부터 조금 지나서 5월 13일 날 SBS가 바로 문제의 논두렁 보도를 하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께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어떤 망신을 주는 행위를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아무튼 좀 언론에 활용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을 좀 폄하하는 예, 그런 예. 것들을 권유하든 예. 강요하든 예. 또 지시하든 등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일단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때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기자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그죠? 예. 얼마 안 지나서 아무튼 논두렁이라고 하는 보도가 5월 13일자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이야기가 예. 시발이 돼가지고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는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2009년 5월에 이런 SBS 보도가 나오고 모두가 다 그냥 논두렁식에 이러고 있었는데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했던 이은규 당시 중수부장은 2015년인가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뭐 이런 진술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인규 중수부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예.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또 참모로서 쭉 관여하면서 이제 먼저 느꼈던 소외나 당시에 제대로 느꼈던 감에는 이미 그 수사 자체가 네. 시작하게 된 것이 상당히 정치적 탄압이었다라고 제대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계기라든지 수사에 단서라는 것이 전혀 석연치 않은 거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피해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흘리고 또 일부 언론에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가 남발되는 등의 일이 있어서 예. 이런 일들은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예. 적어도 개인이 이렇게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인 어떤 국가의 기관이라든지 이게 개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의문과 의심을 갖고 있던 차에 네. 2015년에 이인규 당시 이제 대검 중수부장이 그거는 잘못했지만 마치 이제 본인의 책임은 아니고 국정원에서 또 국정원 주도로 이런 보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예. 그건 또 이인규 중수부장의 일방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 국정원이 이번에 잘못된 건 밝혀졌지만 예. 검찰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검찰은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 역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힌 어떤 근거를 갖고 밝힌 한 가지는 국정원 간부가 검찰 측에 와가지고 망신 주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여기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망신 주는 보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검의 중수부장은 우리는 한 게 없고 국정원이 했다는 식으로 말한 진술은 일단 일방적 진술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정원에서 했다는 것을 밝혀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받아서 검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앞으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정말로 보도가 나가기까지 기자에게 이런 피의 사실에 그것도 허위 비의 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누구냐 이걸 밝혀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그 계획 TF에서는 공고했으니까요. 예. 국정원이 수사 의뢰나 또는 고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가지고 왜 그런 허위의 보도 또 과장된 보도가 가능했는지 나왔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당시 국정원을 수사해야 한다. 근데 검찰이 또 검찰 스스로도 수사를 해야 할 텐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수사의 종착점이나 또 수사를 책임져야 될 부분은 검찰이지만 근래에 아무튼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검찰 스스로의 과오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잘 수사를 그런 걸 털고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검찰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힌 내용이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궁금증은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이 혹시 직접 그렇게 지시했을까? 이런 궁금증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왜 이루어졌느냐,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왜곡된 언론 보도가 왜 나왔냐를 생각하면요. 당시 상황이 이명박 정부가 그 쇠고기 수입 문제로 해서 국정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 그런 어려운 시기를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흠집내기를 하고 그 흠집내기의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런 많은 촉불의 그 시민들이 나오게 된 거나 또 시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거에 대해서 전 정권이 책임이 있지 않냐. 의구심이 있나?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의심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많은 보도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어서 결국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전국 돌파용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국가기관이 이와 같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해서 못할 일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당에서는 뇌물이나 시계 받은 거 맞지 않느냐, 그거 의혹이 진짜다, 그거 특검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잘 하고 그리고 나서 미진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인데 그것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인 주장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예고가 됐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확정 발표했죠. 이걸 두고 이제 대출을 받아 집 사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과연 그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 가계부채 총액은 한 1,400조에 달하고요. 특히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이제 이 가계부채의 비율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현재 지금 한 179가 되는데요. OECD 평균이 135에 비한다면 상당히 월등히 높은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특히 지난 2년간 아주 빨리 올랐는데요. 증가를 했는데 연평균 129조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연평균 60조가 증가한 것에 비한다면 지난 2년 동안 그 증가세가 2배나 더 이렇게 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전체 가구 한 70%가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고 실제 한 75%가 지금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금리가 오르면 돈을 갚는 것이 어려지는 이른바 한계 가구가 작게는 한 130만 가구, 많게는 한 150만 가구 이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내관으로 지금 생각을 다 하고 심각하군요. 총액도 심각할 뿐 아니라 최근에 급증세가 더 걱정이 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빚 못 갚아서 일부 가게가 파산 정도가 아니라 내수 시장도 위축시키고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빚진 가구의 75%가 이미 빚을 갚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내수 시장 위축의 중요한 원인이 지금 과도한 가계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가 내놓은 오늘 대책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표방하는 거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켰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내용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돈을 빌리는 것을 억제는 건강한 대출을 이제 그 제도로서 도입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른바 취약 차주, 그러니까 이 그 상환 능력이 부족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예. 정부 여러 가지 이제 구제책을 제시하는 뭐 그런 두 가지 축으로 이번 내용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건강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환할 능력이 없는 이상으로까지 빌려주는 걸 허용하던 거, 이걸 이제 막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과도하게 돈을 빌리는 것을 네. 그 심사 과정을 이제 좀 기준을 강화시켜서 함부로 돈을 못 빌리게 하는 예. 그런 제도인데요. 예. 이번에 이제 도입된 그 제도가 이른바 신 DTI를 해가지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써왔었는데 앞에 신자가 붙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제도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2019년에 도입하겠다고 했던 것을 예. 내년 하반기에 이제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시기를 이제 당겼습니다. 이런 예. 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출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그런 새로운 제도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취약 차주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유예라든가 고정금리로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만 예.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 취약 차주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뭐 10년 동안 빚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도 지금 이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소각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탕감해준다는 이야기. 더 이상 안 갚아도 되도록 탕감해버린다. 네네. 네. 근데 그 앞에 말씀하신 그 소위 뭐 건강한 대출이라고 하는 즉 상환 능력을 봐서 대출해 주도록 규제를 좀 강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신규 대출을 늘리는 거는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예. 기존 가계부채 문제를 좀 줄여나가는 데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 DTI라는 것은 새로 이제 추가적으로 대출을 일으키게 된다면 예. 기존 대출의 원리금과 신규 대출 원리금을 다 합산해 가지고 예. 소득 대비 원리금의 비율을 일정한 뭐 예컨대 40%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해서 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기존 대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래 앞으로 그러니까요. 예. 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즉 앞으로의 신규 대출이 추가적으로 가계 대출이 급증하는 걸 좀 막겠다는 효과는 있는데 이미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 부채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쪽의 노력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정부가 특히 이제 상환 능력이 없고 또 상환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예. 뭐 예컨대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혹은 상환하는 기간을 더 유예시켜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제도로 이제 도입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특히 그 상환하지 못하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긴급 처방 차원에서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른바 잠재적인 위험군에 있는 이런 그 차주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런 지금 차주가 전체 지금 돈을 빌린 그 차주 중에서 한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지금 이번에는 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 부채의 구조 자체는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증가세도 조금 최근에 와서 가파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파리 대책 이후에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 그런 금리로부터 장기 금리로 전환이라든가 분할 상환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는다든가. 예. 그다음에 소득 계층이 조금 높은 사람들의 가계부채의 어떤 비중이 높은 이런 측면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가 남들 건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아주 나쁜 상태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대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득 성장을 이제 강화시켜 가지고 예. 뭐 일자리라든가 소득을 근본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서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고 또 부채를 갚도록 한다 이런 이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조금은 어렵죠.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빚을 내서 집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서도 또 뭐 또 일종의 투자적 효과를 노리고 빚을 내서 두 채, 세 채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유인하는 그런 정책이 없는 거 아닐까요? 요번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제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예. 그건 이미 지난 8월 2일 이른바 파리 대책 때 서울 전역을 뭐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예. 특히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일까지 집을 팔아라라고 이미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효과가 안 나오고 있지 않나요? 내년 4월 1일까지 팔아라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줬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른바 이제 다주택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1주택,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준 금리에다가 최대한 40%까지 금리를 가산해서 이제 그 양도세를 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시행이 내년 4월 1일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 그때까지도 정부는 뭐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아마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그때는 아마 다른 카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가 결국은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아직 정부가 이렇다 할 만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일단 4월 1일까지는 양도세, 중과세 정도로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죠? 예. 안 되면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마 그 카드가 유일하게 옥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번 이제 가계부채 대책은 새로운 다주택자들이 출연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은 효과를 발휘하겠죠. 아까 신 DTI 같은 것들은 알겠습니다. 뭐 기획 투자 같은 걸 어렵게 하는. 이제 그럼 뭐 마지막으로 조 교수님께서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이 정도면 됐습니까? 미흡합니까? 뭐 정부는 앞으로 빚을 내서 집을 못 사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번에 집을 못 사도록 한 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갖추면 여전히 돈을 빌릴 수 있는 구멍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은 아니고요. 오히려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이제는 대출 정책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시장 구조 자체를 선진국의 어떤 시장과 같이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것의 대책이 혹은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40년간 고도 성장기 때 이게 시장 성장을 위해서 공급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예컨대 뭐 선분양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보다는 거래세를 더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재건축 시장을 너무 이렇게 좀 돈이 되도록 하게 만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후분양제로의 전환 그리고 방금 세제 조정. 세제 조정으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좀 낮추고. 예, 그다음에 지금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잡기 힘든다 봅니다. 네. 이처럼 뭐 오랫동안에 걸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좀 시행하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으로 근본 대책보다는 뭔가 조금 편법적인 피해가는 대책을 내놓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효과 못 발휘하고 또 찔끔 다른 거 내놓고 이러면 계속 시장에 끌려가는 거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뭐 지금까지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요. 크게는 3차례 정도 지금 나왔는데 대개는 대중요법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지난 그 정부 하에서 규제가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시장이 이제 과열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잠재우는 것을 우선을 해서 이 대책을 내놨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그야말로 선진화시키는 이게 뭐 투기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바꾸는 정책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또 뛰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좀 답답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요.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 서청원 힘겨루기 대결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국민의당까지 가세해서 그야말로 혼전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발언을 들어보시죠. 당시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오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항로심에 가서 윤석모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자, 저희 당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검찰이 확보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서청원 의원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는지 그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한 서청원 의원 조사해 보시면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나올 겁니다. 예, 당시 수사팀에 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목소리가 바로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한테 그 당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자기가 갖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통화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녹취록의 내용이라는 게 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으로 지금 되고 있는 윤모 씨의 진술을 번복해달라. 이런 요구를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에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핵심 증인인 윤모 씨가 서청원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갖고 있다는 그 실물을 공개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용주 의원 측은 검찰 조사를 해보고 이게 안 밝혀지면 자기가 제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재론을 한 상태고요. 네. 홍준표 대표 측은 현재 방미 중이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 주장에 대해서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28일에나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제 진실게임 양상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문제는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의 정치적 상황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정우택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요. 만일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 당 차원을 넘어서 대법원 재판 그리고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이런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용주 의원이 주장하는 녹취록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 권유를 이제 홍준표 대표가 한 거에 대해서는 당을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배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결국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청산의 어떤 과정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대로 가는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홍 대표와 친박계의 싸움 구도 이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당에 이용주 의원이 불쑥 끼어든 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순수하게 어떤 제보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적 효과를 고려했을 가능성 이걸 볼 수밖에 없겠죠. 이용주 의원은 안철수 대표 측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 여기에도 찬성 입장인 것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바른정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이냐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냐 이걸 놓고 내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 성공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상황은 서청원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고 네. 자유한국당의 어떤 바른정당 통합론 이것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죠. 아하.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구상 이것에는 결과적으로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나섰다.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데 것이죠. 바른정당이 파트너로 생각하는 국민의당 쪽은 오히려 또 통합 논의에서 지금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 이제 호남 중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바른정당 자강파 내에서도 어떤 방향으로든 통합 자체에 좀 제동을 거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의 어떤 구상이라는 것은 애초에 논의가 됐던 것에서 정책 및 선거연대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통합이 아니라 정책연대나 선거연대. 그렇습니다.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모두가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 모두 종합하면 요 며칠간 분위기만 놓고 볼 때 지방선거까지 5당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들어보죠. 밝히고 싶으면 밝히십시오. 대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스스로 본인임을 인정을 하시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면접위원들에게 이 사람 잘 봐달라, 유심히 봐달라, 똑똑하기도 하다. 강원랜드가 굉장히 철저하고 은밀하게 청탁을 관리해왔고 중요한 것은 이런 비밀 파일들이 다 검찰에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강원랜드 인사청탁 관련해서 법사위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오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백혜련 의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그런 음성이었는데요. 네. 지금 나온 보도는 이제 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이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개한 이 강원랜드 인사청탁 리스트에 보면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인 권은동 강원도 축구협회장이 3명의 채용을 청탁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 3명이 채용 자격에 미달한다 이런 게 또 의심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사람들이 인적성 평가를 이제 했는데 순위가 270등, 376등, 482등이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모두 합격을 했고요. 또 이 가산점이 부여되는 폐광 지역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네. 애초에 인적성 평가는 신입 채용의 중요 기준이었는데 당시 사장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평가 기준을 바꿨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권성동 의원의 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일부의 지적입니다. 예. 권성동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특수부 부장검사 지냈고요. 이명박 정부 때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거치고 현재 3선으로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언급했잖아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는데 강원랜드부터 좀 먼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수조사라도 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진상규명하고 근절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는데 가장 심각해 보이는 게 강원랜드 문제죠. 또 최근에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유력 인사들의 추천 등을 통한 채용비리 의심 내용이 적혀있는 리스트 이게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예. 뭐 비리는 근절하는 게 당연한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서 좀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논란이라는 건 뭐예요? 일단 이 채용비리라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지금 수사 대상인 사례들은 전임 정권의 유력 인사들이 역할을 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정치보복 논란으로 간다? 그렇죠. 지금 국정원 정치 개입 문제 등까지 포함해서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이런 구도가 강화될 수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 때까지 이런 구도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채용비리하고 뭐 다른 예를 들면 국정원 수사 이거하고는 국민들이 조금 다르게 볼 것도 같은데요. 당연히 다른 문제고요. 심각한 문제이죠. 다음 뉴스 짧게 들어볼까요? 전국의 인민을 단결로 이끌어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야 합니다. 네,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폐막했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뭐 물도 안 마시고 장시간 연설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시진핑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체계가 분명해졌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 따지면 당헌으로 볼 수 있는 당장 개정안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건데요. 네. 이 당장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덩샤오핑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통 당대회 하게 되면 후계자가 윤곽을 드러내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엔 그렇지 않다면서요? 이 공산당의 후계자를 정할 때 원칙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현재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지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고 지도자는 5년에 걸쳐 2번까지 연임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는 2012년 지도자가 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5년 추가 연임을 사실상 결정하는 자리였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68세 이상은 공식 직함 맞지 않는다라는 칠상파라 원칙입니다. 즉 최소한 57세에는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 전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 후계자들이 진입을 해야 50대 후계자들이 진입을 해야 이 사람들이 후계자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이 확실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사람들은 나이가 비교적 많아서 이 사람들이 후계자가 된다면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이 칠상파라 원칙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계자를 결국 지명을 안 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예. 내일 오전에 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합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은 이제 가능할 어떤 그런 수순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만일 후계자 지명이 안 된다면은 덩샤오핑 이후에 유지되어 오던 중국 공산당의 집단 지도 체제가 종식되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고 북한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눈여겨봐야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는 국정원 작품이었다.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는데요. 전해철 의원 인터뷰 들으시고요. 국정원이 아니라 걱정원이다. 또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런 문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5466번님은 각본은 대통령이, 연출은 국정원장이, 주연은 검찰이 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하셨고요. 송광섭님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시사자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인터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방송을 이명박 대통령이 듣고 계시다면 꼭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산대병원의 정
전공의 폭행 사건 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미숙님은 자기 자식들도 피멍나게 때리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이게 실화냐 이렇게 되묻게 되는 뉴스들이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댓글이었습니다. 네, 김다운 PD가 수고해줬고요. 이번엔 키워드로 읽는 세상입니다. 시사인의 편집기획팀 고재열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키워드 뭘 골라오셨습니까? 네, 거대 증후군으로 꼽아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계 최대 크기의 조형물을 좋아하는 세태에 대해서 만들어본 말인데요. 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경향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전북 진안군에서 세계 최대 가위를 제작했습니다. 가위요? 예. 네, 가위 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를 본 누리꾼들이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가위도 아니죠. 가위는 잘라야 가위인데 예. 그렇게 탑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위가 아닌 거죠. 진안군하고 가위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보니까 홍삼 축제 와중에 제막식을 하는데 이 가위탑을 공개했더라고요. 그런데 예. 진안군 수몰 지역에서 아마 유물로 가위 5점이 출토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하. 그래서 이참에 가위박물관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조형물도 만들었는데 또 앞으로 뭐 세계 최대 가위로 인증도 받겠다고 하는데 예.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 곳에서 있었죠? 네. 이런 거대 조형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데요. 가장 좀 논란이 되었던 게 예. 충북 괴산군의 가마솥 이었습니다. 가마솥? 네, 세계 최대 뭐 조리도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도전을 했는데, 예. 무려 4만 명분의 밥을 할 수 있는 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휴, 어마어마하네요. 지름이 5.57m, 무게가 무려 33톤에 달했습니다. 근데 밥은 잘 돼요?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밑은 거의 타고 위는 이제 설익어서 그래서 이제 밥 짓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은 그냥 전시만 하고 있다는데 예. 그게 이제 전시를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지 좀 군수의 한심함을 보여주지 않을까도 싶은데 걱정입니다. 세계 최대인 건 맞아요? 기네스북 등재했어요? 등재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이게 가장 슬픈 대목인데 예. 이미 호주에 세계 최대 프라이팬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제작할 때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알았으면 더 크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등재마저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진안의 세계 최대 가위, 괴산의 세계 최대도 아닌 가마솥. 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계 최대 우체통 경쟁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울산 간절곶에 높이 5m 그리고 철판 7톤으로 만든 우체통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우체통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광주 광산구에 있는 호수공원에 높이 7m짜리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더 큰 거네요, 그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이 광주 광산구 쪽이 가지고 있겠지만 예. 간절곶 우체통은 이제 사람들이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바닷가에 있고 호젓하고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명소가 됐는데 예. 그래서 또 일정 정도 소기 효과를 거뒀다면 이게 관광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쪽 광주 쪽에서는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는 그러니까 간절곶의 우체통을 보고 우리도 이걸 만들면 관광객도 많이 오겠지 했는데 아직 성공을 못하고 있다. 네. 세계 최대 크기로 만들어도 뭔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인증도 받고 구경거리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까지는 안 가고 이제 전국 최대 정도 가는 물레방아가 전남 영광군 불갑저수지 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몇 해 전에 가보니까 이 물레방아는 돌아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서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수리도 잘 안 된다고 그쪽에 얘기들 하던데. 예. 뭐 지자체들 다녀보면 여러 가지 특산물로 축제하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축제하는 곳에서 또 예외 없이 하는 게 세계 최대 조형물들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세계 최대 인삼 조형물이나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만들어 두는데 그게 이제 그냥 크기만 크지 별다른 기능이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크기보다도 사실은 기능이 사람을 더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TV 브라운관이나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기술력의 척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도 마찬가지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가장 그 배의 어떤 이 용적이 클 때 인정을 받고 하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안타까운 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세계 최대 도크를 만들어놨는데 정작 수주를 받지 못해서 문을 닫아서 지금은 뭐 거의 세계 최대 흉물이 되고 가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가 세계 최대 크기에만 집착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보여주기식 행정?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현장에서 감수성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이런 걸 왜 만드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비판하는데, 예. 해당 지자체에서는 뭐 그런 게 또 없으면,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냐, 군수가 너무 좀 태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서 어디 가면 세계 최대 가위가 있는데 네. 왜 우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예. 예. 이런 이제 조형물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비유하자면은 아프리카 그 국가들 중에 이제 독재 국가들이 주로 북한에 수주를 줘가지고 독재자 동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동상.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김일성 동상이나 그런 걸 잘 만드니까 이렇게 워낙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만드는데 네. 지금 우리 행태가 그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각 생각입니다. 지자체마다 왜 우린 이런 거 없어요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겠네요. 예. 뭐 이상한 좀 행사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는 세계 최대 가야금 공연을 의정부 씨가 열었습니다. 예. 9월 30일 의정부 국제 가야금 축제 때 1,004명이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래서 뭐 가야금이 우리 종주국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꼭 그렇게 해가지고 종주국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악기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그 여러 명이 해가지고 제대로 된 화음을 또 만들어내는 것인지 또 좀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세계 최대 규모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굳이 이런 것까지 세계 최대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참 많이 있죠. 예, 제가 최근에 좀 눈여겨본 거는 태릉 선수촌이 진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아하. 단일 종합 훈련 시설로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공사비만 5,13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생활체육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엘리트 체육 위주로 그러니까 뭐 어떤 국제 경기에서 좋은 성적 내는 거, 메달 따는 거 위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잘못된 체육 정책을 보여주는 그 단적인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정부 세종청사에 세계 최대 옥상 정원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정원 분야에서 뭐 대단한 정원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정부 청사다 보니까 일반인에게 제대로 공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견학 코스 정도로만 뭐 일부에만 개방한다는데 뭐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나라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 이런 거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최대를 더 욕심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괜히 만들었다가 또 중국이 더 크게 만들면 그때 우리가 더 크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부산 영화의 전당 보면은 거기에 세계 최대 지붕을 이제 2개를 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세계 최대 지붕인데 이 지붕이 비바람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예. 그게 무슨 지붕입니까? 예.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매년 개막식 때마다 또 운이 안 좋게 이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뭐 전혀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제 개막식 참석자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빈이신데 그런 그 추위와 비바람에 이렇게 떨게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비바람도 못 막는 지붕을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우리나라가 좀 스스로 작은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다 보니까 자꾸 큰 거에 집착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자존감이 좀 부족을 해서 스스로 작다고 느끼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큰 걸 만들어서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어디서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 클 때자 들어가는 대구, 대전 뭐 이런 그런 지명이 참 많대요. 근데
그 넓은 중국에는 클 때째 들어가는 지명이 별로 없답니다. 네, 그런 대련이나 뭐 그 정도.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각 지자체들은 아무래도 뭐 세계 최대 규모의 무슨 행사다, 뭐다 하면은 뭐랄까, 언론이 그 기사도 잘 써주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매년 그 행사를 하다 보면은 첫 회 때는 조금 언론이 주목을 하는데 맨날 하는 행사에 그렇게 계속 주목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 매해 좀 새로운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 세계 최대라는 표현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부각하는 요소로 하고 제목에는 이제 반드시 그런 식으로 넣고요. 예. 그런데 기자인 제가 봐도 이런 것에 굳이 세계 최대를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있는 기사들만 한번 좀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예. 핵 연료 주기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술대회,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핵 연료 주기라는 게 뭐예요? 뭐 핵 연료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폐기해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다루는 대회 같은데, 학술 대회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 경쟁 대회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굳이 세계 최대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거의 세계 유일 학술대일 텐데, 그리고 뭐 비슷한 그 패턴의 기사들이 많았는데, 세계 최대 규모 색채 분야 국제 학술 대회, 세계 최대 규모 국제 건강기능식품 학술대회, 예.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언론도 이런 표현을 불필요하게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매년 하는 행사의 경우에 이제 기사를 안 써주니까 네.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더 설치하려는 이런 것도 있죠. 경북 영주시에서 그러다가 지금 좀 사달이 났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어제 오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2017년 영주 풍기 인삼 축제 행사장에 여기에도 역시 이 5m 안팎의 대형 인삼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 영구 설치한 건 아니고 이 강 중앙에, 남원천 중앙에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예. 여기에 뭐랄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조형물은 수삼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제 사람이 서 있는 형상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 수삼의 겹뿌리, 지근이라고 하죠. 여기를 묘사하면서 남성 성기 모양의 붉은색 조형물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있어서 아마 뭐 이 홍삼 효과를 강조하려고 그렇게 했나 본데, 이거는 너무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최대 그러다 보면 또 꼭 따지는 게 기네스북 그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 기네스북 등재 문제로 가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요지경인데요. 네. 등재하기 위해서는 등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한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실제로 등재하는데 최소 비용은 한 70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 항공료나 어떤 실사 비용을 제공해서 그 등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네스 협회 사람들이 와야 될 경우, 네, 그런데 지자체들이 이런 등재 방식을 잘 몰라서 중간에 대행하겠다라고 나서는 업체에 맡깁니다. 이것도 이제 기네스에서 여기를 대행하라고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대행하겠다라고 나선 업체인데, 그런데요. 이 업체가 엄청나게 폭리를 취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울주군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 옹기를 등재하는데 9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옹기 제작 비용이 2,500만 원이었어요. 2,500만 원짜리 옹기 만들어 놓고 기네스북 등재에 9천만 원. 사실은 70만 원만 써도 될 걸 9천만 원 썼다. 그리고 양구군에서 세계 최대 해시계를 등재하는데 1억 1,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긴 더 들었군요. 예. 그리고 이제 대행하겠다고 나선 업체가 좀 이제 기네스북과 무관한데 불구하고 그 로고를 썼다가 이 사법 처리, 심지어 그 대표가 구속된 알겠습니다. 일도 있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런 게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 이거 영어, 기초적인 영어만 했어도 그냥 이런 예산 낭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밑빠진 독상이라는 그 상을 주면서 예산 낭비 사업에다가 선사를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행자부에서 시군구 지방 예산 낭비 신고 창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29일까지 이런 이제 사례를 신고받고 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 고재열 기자였고요. 가을 개편 받아서 키워드로 읽는 세상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네요. 고재열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자키 오늘 순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들이기 때문에 네. 정원장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들과의 만남이 있죠? 그렇습니다. 6시 34분부터 만찬을 가지고 있어요. 한 15분 정도 지났네요. 네. 추어탕, 콩나물밥, 전어구이 이런 식인데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노동자들을 만난 적은 몇 차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취임 다음 날인가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의제화하면서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만났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 그런 식의 일들은 있었는데 지도부하고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오늘은 이제 지도부까지 그렇죠. 만난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민주노총 지도부가 불참하면서 좀 모양이 삐끗삐끗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민주노총이 불참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먼저 오늘 행사의 개요를 짚어보면은 세션이 두 개로 분리가 돼요. 첫 번째가 오후 5시 30분부터 청와대 본관 적겸실에서 원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도부하고 문 대통령이 환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이걸 1시간을 하고 6시 반부터 만찬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원래 환담에는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도부하고 대통령, 그다음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 위원장, 청와대에서도 정책실장, 사회혁신수석, 일자리 수석 대거 참여하게 돼 있었어요. 예. 2부에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만찬인데 그 양대 노총 지도부 플러스 이제 몇몇 상징성이 있는 노조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돼 있었죠. 단위 기업 노조? 네. 예. 그런데 민주노총이 불참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이 배석하는 점, 만찬에 산별 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한 점을 불참 이유로 뽑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노사정위라는 기구는 있어요. 쭉 있어 왔어요. 근데 민주노총은 1999년에 여기서 빠졌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이 임명이 돼가지고 저희 방송에도 출연했었습니다. 그렇죠. 새 정부는 노사정위를 재가동시키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어허. 민주노총은 노사정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몇몇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오늘 회동을 통해서 이걸 기정사실화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노동계가 요구한 전제 조건 같은 거 전혀 반영되지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실제 반영된 건 없는데 그냥 오늘 이 자리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 예.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보면은 한국노총에서는 조건부로 복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첫 회의를 주재하면은 우리는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민주노총은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였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1부 간담회는 참석하고 2부 밥 먹는 자리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1, 2부를 다 불참하기로 됐어요. 1부에는 참석하고 만찬에는 빠지는 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좀 이제 들러리, 모양새 갖추기 아니냐 이러려고 했는데 1, 2부를 다 안 가게 된 것은 민주노총과 협의 없이 산하조직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이제 2부 만찬에는 그 민주노총 소속 단위사업장들이 들어있군요. 원래는 이제 희망연대 노조, 서울지하철 노조, 정보통신산업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에 이제 산별 혹은 단위 노조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예. 민주노총 주장은 만찬 행사에 민주노총 소속 개별 조직에 대한 초청을 중단할 것과 초청을 중단해라. 그리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 단위 노조한테는 우리 위에 다 이야기된 거다. 오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게 민주노총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동은 반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부 행사에도 민주노총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노련 그 서울지하철 노조, 정보통신산업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은 빠져 있고 한국노총 소속의 이제 핸즈식스 노조, 국회 환경미화원 노조, SK 하이닉스 이천 노조, 자동차 노련, 금융노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민주노총 지도부가 불참을 선언했는데 소속 단위 사업장 노조는 만찬에 참석한다? 그럼 진짜 큰일이 나는 거죠. 민주노총 지도부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건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양새는 네. 일부 시간에는 양대 노총의 핵심 지도부들하고 면담을 한다. 만찬에는 단위 사업장도 일부 포함시킨다.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양대 노총의 지도부하고 단위 사업장이 섭외하는 문제를 사전 협의를 다 했어야 옳은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 쪽은 뭐 안 했다라는 거고 청와대에서는 뭐 실무적으로 진행된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판을 깨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인데요. 이건 좀 아무튼 추가 취재를 해봐야 되겠고. 내가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참여정부 때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보면요. 정부가 재계나 당시의 야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죠. 예. 이쪽으로부터는 친노동 좌파 정부 소리 들었어요. 예. 막상 노동계하고는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뭐 한미 FTA니 뭐니 해서 예, 그랬죠. 그리고 뭐 손배 가압류, 뭐 예. 비정규 법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진행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뿐 아니라 원래 시민사회수석을 지냈어요. 예, 예. 그래서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그런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왼쪽 오른쪽과의 관계가. 하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지난 10년하고는 다르다. 이런 기대는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한 뭐 5가지 정도의 안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민주노총은 이걸 100% 들어줘야지 노사정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 네.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 민주노총 사업장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전국 교직원 노조, 공무원 노조, 법의 노조 철회, 네. 특례업종 제도 폐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 뭐 이런 것 등이에요. 이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정부 힘으로는 예. 뭐 손배 가압류 철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뭐 권고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또 네. 사기업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하나가 이제 첨예한 이슈들이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것들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좀 노조도 이렇게 오면은 진척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먼저 이야기만 들어주면은 이게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정부처럼 적대적이지는 않겠지만은 실질적 진전에는 꽤 걸림돌이 있을 것 같고 오늘 만찬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첫 만남이 모양새를 일단은 좀 구겼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오죠.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병우 중수 1과장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봉화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선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보도 내용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에 관한 지난 2009년 5월 13일자 SBS의 보도였습니다. 우병우 당시 중수 1과장으로부터 신문받은 노 전 대통령이 논두렁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인데, 그런데 벌써 오래전부터 논두렁이라는 얘기 나오지도 않았다, 이런 어떤 의문점들이 막 불거지고 있었죠. 국정원 개혁청산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 지난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에게 고가 시계 수수권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자, 그 당시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당시 변호인이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을 연결합니다. 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시계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계 관련해서 보도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명확하게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일단 국정원 직원이 검찰의 간부를 찾아가서 예. 이 시계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망신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 등등의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예. 국정원 내에서 국정원 자체적으로 수사 의뢰에서 잘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공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대학병원에서의 끔찍한 폭행 사건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들을 계속해서 폭행해왔다는 사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폭로됐죠. 문제는 적절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일부 보도된 것과 달리 폭행을 저지른 교수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이런 사실인데요. 잠시 후에 부산대학교 병원 노동조합, 그리고 이 문제를 오늘 국감에서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 이게 국정원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이었다는 사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에 의해서 오늘 밝혀졌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겠고요. 오늘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효과는 어떠할지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와의 인터뷰도 준비하고요. 또 키워드로 읽는 세상에서는 거대 증후군이란 키워드로 우리 세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오늘 부산대학교 병원, 이게 하루 종일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병원의 지도교수가 병원 전공의들을 계속해서 폭행해왔다. 하반신이 퍼렇게 멍들고 깨진 아주 끔찍한 사진까지 공개가 됐죠. 문제는 적절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보도된 것과 달리 폭행을 저지른 교수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 그럽니다. 자, 먼저 부산대 병원 노조, 또 오늘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부산대학병원 노조의 정재범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폭행이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됐다는 겁니까?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 2년 정도가 지속적으로 폭행이 자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원의 어느 과에서 일어난 일이죠? 정형외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의 이제 교수들이 전공이라면은 보통 레지던트를 말하는 거죠? 인턴 레지던트. 네, 맞습니다. 레지던트면 나이도 꽤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그런 레지던트가 1년 차부터 4년까지 4년의 수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있는 나이로 있는 분들이죠. 전원이 또 남성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인턴하고 군대 갔다 오고 레지던트 하면은 정말 30대 초중반까지 다 가는데. 네. 폭행을 가한 교수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요? 두 명인데 한 명은 저희가 징계위에 해부를 해서 얼마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었고요. 그 교수는 이제 수술 중에 간호사한테 폭언을 해서 그 간호사가 이제 직원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위원회 해부를 해서 그렇게 징계를 받았었고 그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교수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구타를 했다는 그런 제보를 저희가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하니까 과거에 2014, 2015년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거는 정직 3개월 받은 A 교수라고 합시다. A 교수는 간호사한테 폭언한 게 문제가 돼서 정직 3개월이 됐고, 그러니까 이 A 교수는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예요? 폭행은 간헐적으로는 있었다고 간호사들이 진술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간호사들의 증언이고 실질적으로 폭행 당한 전공의들은 뭐 인지를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인터뷰 과정에서 A 교수보다 B 교수가 더 심하게 우리를 폭행을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들 조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전공의가 모두 몇 명입니까? 해당 과에? 한 12명 정도 되지요.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각 연차별로 3명. 12명 전원이 다 폭행을 당했나요? 어떤가요? 조사 과정에서는 11명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한 11명은 전부 다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았던 이른바 B 교수가 2014, 2015년에 더 심한 폭행을 했다?
네네.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는 겁니까? 오늘 인터넷상 사진으로 쭉 떠돈 것도 보면은 뭐 피멍이 아주 심각하던데요. 네, 고막 파열된 사람도 있고. 고막 파열도? 예. 음주 상태에서 해식 상태에서 뭐 두부와 앞면을 갖다가 뭐 때린 경우도 있고, 야구공으로 머리를 가격을 해서 자상을 입어서 자기네들이 의사니까 서로 이제 봉합술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야구공으로 머리를 맞아 쉽게 말하면 머리가 찢어져서 꼬맬 정도였다. 예, 꼬맬 정도로 있고. 비인간적인 도구, 그러니까 수술용 장비, 뼈 모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고 구타를 한 그런 사례도 있고. 너무 다양해서 제가 입에 담기가 조금 그럴 정도로 좀 다양합니다. 왜 그렇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답니까? 일단은 뭐 환자가 안 좋아져도 전공의 탓. 업무 처리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폭행이 가해지고 마음에 안 들어도 폭행이 가해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다수에게 이래 자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교수를 혹시 노조 측에서 면담해 보진 못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가해 교수하고는 면담을 안 했습니다. 지금 2014, 2015, 2년에 걸쳐라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6년부터는 폭행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15년도에 너무 전공의들이 너무 맞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걸 이의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국 차원에서, 정형외과 차원에서 징계 아닌 징계를 내려가 분리를 시켰었어요. 그것으로서 이제 사건을 무마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와 이 교수가 마주치지 않게끔 했다? 실질적으로 전공의들은 이 교수가 너무 심하게 폭행을 행사하니까 좀 사퇴를 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요구는 다 묵살을 당하고 정식으로 이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가지고 병원에다가 알려서 이거를 징계위에 해부조차도 안 하고 정형외과 내부에서만 그렇게 징계를 내렸었고 그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 자행이 됐는데 2016년도 이제 기금 교수로 이제 승진을 했거든요. 기금 교수는 그게 승진하는 겁니까? 네네. 병원에서 계약직 의사로 있다가 이제 학교에 이제 계약직 의사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렇게 한 이후로는 이제 폭행이 안 했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기금 교수로 승진한 후에도 전공의와 만나긴 만나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폭행 사건도 있고 그런 사람이 진급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감과 그러네요.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다 지쳐서 이의제기했더니 정식 징계위에 회부도 안 하고 그냥 그 일시적으로 분리만 시켰다가 그랬다가 오히려 승진을 시키더라. 아니 이런 게 병원 현장에 계신 지부장님이시니까 정형외과 또 부산대병원 한 곳의 일이에요? 요즘 뭐 여기저기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보도가 나와서 문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 워낙 이래 남자들 있는 또 특정과고 특히 이 문제는 바라봐야 될 게 이제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 가불관계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교수의 권한이라는 것이 전공의들의 미래 또 학위 뭐 학점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없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전공의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기관이라는 게 이런 게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의 정재범 지부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연결합니다. 유은혜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은혜 의원은 이 사실을 처음에 언제 알게 되셨어요? 저는 이번 국감 준비하는 중에 노조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노조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제보했는지요? 노조가 그동안에 지도 교수에 의한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폭행 당한 당사자들의 사진과 그동안의 경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일부 보도는 그 사진이 공개된 피멍든 식의 폭행을 한 사람이 고작 정직 3개월 처벌받았다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가는데 이게 또 다 오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징계를 받은 그러니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수는 그 피멍이 들도록 때린 교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이제 간호사에 대해서 뭐 욕설과 폭언 같은 문제 때문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분이고요. 그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다른 교수의 이런 폭행이 드러나게 된 거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심각한 폭행한 사람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창훈 부산대 병원장한테 질의를 하셨겠죠? 네. 병원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병원장은 이 사건을 올해 8월에 노조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다고는 하는데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가고 좀 화가 난 거는 8월에 이 사건을 알았으면 적어도 2달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대체 병원 측에서는 뭘 했는지 이렇게 심각하게 정말 무지막지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병원에서는 이것을 감추거나 이렇게 또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병원장이 이것을 인지한 이후로 지금까지 별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해요? 일단 이제 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조사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노조로부터 제기된 문제이긴 하지만 전공의가 지도교수와 도제식으로 이렇게 그 수련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시스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요청드린 거는 교육부에도 그렇고 이 관계기관들이 보건복지부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한번 재구성을 해서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병원 측에서 병원장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면 물론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련의를 이제 양성하는 이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부산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전공의들도 이런 문제들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차제에 제도적인 완전한 그 근본적 개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바로 얼마 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사한 걸 보면 전공의의 70% 이상이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십 년 된 이야기인데 왜 여태까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안 됐을까요?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는 지도 교수가 불이익을 주면 사실은 뭐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쨌든 이 전공의가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피해를 입혀도 이것을 어떻게 신고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고 넘어가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수련 병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나 인권위 등등이 나서서 좀 체계적인 조사부터 해보자. 네, 그렇죠. 이 차제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병원들, 이제 수련 병원들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수련 병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과 또 처벌, 지금은 이제 뭐 수련 병원에서 뭐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이런 처벌 기준이라든가 과태료의 강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비도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산대병원 노조 지부장이 교수와 전공의의 도제식 관계도 언급했지만 병원 안에 전공의들의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 장치도 병원 안에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전공의들이 이런 그야말로 의뢰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떤 한 곳에도 자신의 이런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의 문제를 뭐 신고하거나 혹은 상담하거나 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나 구성을 해서 전공의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의 한 방법으로 그 부분도 좀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그다음에 제도 개선 꼭 좀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엄청난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한 그러면서도 정작 승진까지 한 이 부산대병원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그 폭행한 교수를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지만 새로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병원장의 책임도 있으면 또 찾아야 되겠죠? 아, 그럼요. 병원장은 지금 이 몇 개월 동안을 이것을 그냥 적극